사실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점을 하나 찍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는데 뭐에 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 대한 점을 일단 하나 찍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씨에 대한 사랑은 진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변론을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납득 가능합니다. 약간 오버하는 면은 있어도 네. 충분히 의뢰인을 위한 변론들을 하고 있어요. 로맨티스트긴 하구나. 나라를 이렇게 좀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가 이렇게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었던 건 맞죠. 다양한 저항의 목소리들이 존재했던 건 맞고 그에 대한 탄압들도 존재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한 탄압을 받거나 그랬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국가 전체를 위해서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인 전체가 저는 싸워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놀랍도록 좀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변화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살과 고름을 분리를 해야 돼. 자기는 딱 도려낼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걸 도려낸 다음에 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반발이 너무 센 거죠. 반발이 너무 세니까 지금 마음대로 변화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절을 시킨 다음에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진이고요. 야, 반가워서. 기습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기습적으로. 네.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따뜻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CBS 김현정 뉴스쇼 네. 진행하는 김현정 씨가 17년, 16년 만에 아마 하차하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시사 프로의 한 획을 또 그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프로그램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김현정 씨가 내년 1월 초 아마 그만두는 것으로 2주 정도 아마 더 하고 그만둔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설 자리가 하나하나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 개업날 네.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들어갈 때 김현정 씨가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 역할을 김현정 씨가 했어요.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녹취도 이렇게 지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뭐가 다르더라도 계엄을 막았을 때 같이 했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동지애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글쎄요. 왜 김현정 씨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그만두게 되는지 좀 네. 많이 아니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다시금 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프로그램도 제작하실 수 있고 그렇죠. 한데 이유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불러주셔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저도 워낙 김현정 앵커의 뉴스쇼를 매일 들으면서 출근하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현정 씨가 하차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후임으로 또 우리 박성태 맞아요. 전 앵커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도 하기 전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예. 자, 박상수 전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님 나오셨고요. 인사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뉴스는 신혜영 기자님이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하나하나 일단 업무보고가 지금 지난주 제일 핫한 뉴스들이었고요. 네. 내일인가 아마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228개 부처.
업무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내일 해수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첫 역대처 생중계 업무 보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화제의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막 이렇게 꼬집는 장면도 있었고, 막 줄줄이 답변하는 콩 GPT도 있었고, 뭐 또 일부는 논란이 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데, 일단은 뭐 평가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고, 그 어제 있었던 업무 보고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장면 저희가 안 다뤘던 거 금요일이죠. 네, 그때 법무부 상대로 할 때 그 촉법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직접 검토를 지시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공정위를 상대로 할 때는 그 생리대 값이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9% 정도 비싸거든요. 이 지점을 또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올게요. 네.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건 뭐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비싼지를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비싼 모양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평균 39.05% 비싸다고 하고 네. 실제로 좀 해외 여행 가서 사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 비싼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다른 나라들보다. 뭐 저, 과일, 예. 정육. 근데 이게 저는 여기 지금 저는 남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잘 모르긴 하죠. 잘 네. 모르기는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뭔가 고급화나 막 이런 길을 걸어갔던 제품들 중에서 생필품들인데 네. 가격이 이렇게 좀 천정부지로 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성분을 빼서 뭔가 이렇게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성분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낮춰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고급화 전략만으로 이렇게 가면서 생필품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는 민생에 맞는 네. 네, 그런 지적을 잘 한 게 아닐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하시는 네.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 촉법소년도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분노했던 포인트들이 과거 여러 사건들이 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짚었던 것 같고. 그리고 노동신문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신문 못 보게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일부 장면만 좀 잘라가지고 보여드리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본다고 무슨 뭐 선동이 되고 뭐 감화가 되느냐 국민 수준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고 싶진 않지만 저야 이제 보고 싶진 않지만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노동신문은 네. 가짜 뉴스 덩어리잖아요, 사실. 노동신문이 네, 노동신문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저기 김씨 일가에 대한 정말 그 가짜 뉴스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신문인데 네. 제가 왜 지금 가짜 뉴스 얘기를 꺼내냐면 어젯밤에 저랑 유재하 변호사, 그다음에 전상범 변호사, 그리고 조상현 변호사가 해서 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네.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가짜 뉴스 처벌법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처벌법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어젯밤에 유엔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네. 어젯밤 10시에. 고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예. 뭐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뉴스가 사실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지점들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 덩어리 있는 노동신문은 국민들한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노동신문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얘기는 이따 나중에 예. 하라고 네.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다 인정하실 텐데 남북 관계가 지금 뭐든 체제 경쟁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네. 우리가 체제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당한 인식도 가지고 비판도 하는 것이지 딱 막아놓고
뭐 이렇게 저쪽을 미화하나 악마화하나 우리가 그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 국민 알 권리를 오히려 더 제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있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네. 지금 소수의 연구자들만 뭐 도서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람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전체 국민들이 사실 그런 정도의 교양 수준은 이미 갖추었으니까 네. 이걸 오픈하더라도 뭐 큰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시민들의 네. 인식 수준인 거죠. 네, 김성규. 저는 네.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노동신문이라는 게 앞서서 뭐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관지잖아요. 특히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즉 우리는 신문의 개념으로 저걸 받아들이겠지만 신문이 아니라 일종의 홍보지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찬양, 고무 이런 것들 일색으로 돼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북한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짜뉴스 덩어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가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서 다른 거를 우리가 비교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동신문만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북한의 선전 그거를 우리나라가 광고해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요. 북한의 다른 정보 같은 것도 다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동신문도 보면 괜찮은데. 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신문 하나만 보고 아 북한이 이렇구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선 굉장히 허위 사실도 많이 넣고 찬양 고무만 들어갈 텐데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신문에게 가짜 뉴스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어디다가 때릴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5배의 징벌적 대상이 될 손해배상.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네, 네.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와도 바로 직결되는 아. 부분이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에 지금 뭐 때문에 폐지하자는 겁니까? 찬양 고무 선동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건데 이렇게 노동신문 보고 나면요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뭐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겠죠. 하지만 제대로 이거를 파악을 못하신 분들 중에 그거 현혹돼 가지고 찬양 고무를 일삼는 분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정말 불만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무위원들 중에 요번에 박미통이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1952년 이래에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죽인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 노동신문도 보여줘.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안보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노동 신문만 오픈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전 매체나 관영 매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지금 개방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아, 북한 걸요? 예, 그러니까 노동신문 하나만 오픈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오는 게 다 북한 관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전지들이 주로 많긴 하죠. 그리고 관영 예, 예. 방송들도 그렇고 예, 예. 이제 점차적으로 그 개방 범위를 넓혀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나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히틀러의 저서를 뭐 금서로 지정한다. 뭐 옛날에 사실 7, 80년대에는 사실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뭐 반공을 막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왜 굳이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요, 이건 과민 반응의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체제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억압하고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한계가 돼 있고 말 잘못하면 아우지탕만 가는 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겠냐고요.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저쪽에서 선별한 저쪽이 내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네.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봐도 저도 뭐 거기에 그렇게 설득될 것 같진 않긴 한데 말 근데 그대로 그걸- 북한 관변 단체가 관영 매체가 저렇게 네. 선전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저게 진실이라고 인식하는 게 안 볼 아니라. 때보다 이걸 보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보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은폐하고 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선전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쪽에서 다 가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건 아니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권영세 장관이 이제 그런 남북한의 어떤 뭐 언론 출판의 뭐 교류, 뭐 좀 단계적 개방 이런 거를 국정 과제로 언급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비슷한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뭐 그런 뭐 정제된 얘기들, 뭐 선전 선동 문구가 가득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선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추진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번 업무 보고의 그 약간 취지, 묘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논쟁적인 사안들을 거침없이 건들잖아요. 그 논란이 될 거를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것도 교육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인 이슈고 14살이냐 12살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그냥 일종의 좀 관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노린 게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런 논쟁적인 거를 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이 가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요, 그 방향으로 갑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회의나 이런 곳에서 가장 최종 결정자는 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져 버리면은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좀 근데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회의 진행 스타일이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추궁해가지고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논쟁을 던지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의사보다는 뭐 오히려 토의해보자? 거꾸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나는 실제로는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떠냐고 반대 의견도 찔러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공론화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취합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당 내에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알려져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질문이나 말 한마디에 대해서 너무나 막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다 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경계하는 성격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번 업무 보고 과정도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이 업무 보고로 그래도 꽤 많이 의제 선점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업무 보면. 보고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죠. 국민들께서 깊이 있는 정책 논의에 관심을 네.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네.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업무 보고는 아마 내일 해수부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총평 정도는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전 왜 나갔을까 좀 궁금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었거든요. 그때 강제구인 시도까지 했었는데도 거부를 했었는데 그제 20일에 자발적으로 출석을 또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어요. 이제 일단 특검에서는 김건희의 매관매직 의혹,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은 당연히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배용 금거북이 몰랐어. 서희건설 반클리프 몰랐어. 이렇게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몰랐다는 게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뇌물죄 이제 당사자가 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변호인이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점을 하나 찍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뭐에 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 대한 점을 일단 하나 찍고 왜냐면 그 점을 7월에 찍었으면 예를 들면 7월에 그 속옷바람으로 저항하지 않고 7월에 나가서 본인이 부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저것 계속해서 추궁이 들어오면서 몇 달 동안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28일 직전에 이제 특검 종료 기간 얼마 안 남겨놓고 직전에 나가서 점을 찍으면 사실 이날 부인을 하더라도 특검이 재추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가 하나 있고 자기의 이제 부인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검찰조사에 남긴다는 점이 하나 있고 수사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진술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뭐 어떤 대화 녹취록이나 다른 사람들 참고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확보해서 나를 네. 추궁하는지를 직접 가서 추궁을 당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감히 상상만 어쨌든 해봅니다. 가능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긴 짠 거네요. 출석마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씨에 대한 사랑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아니, 믿어요. 정말 저는. 아니, 제가 그걸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변론을 하는 것도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았는데 오직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제가 봐도 뭐 박지원 최고위원도 느끼시겠지만 변호사니까 느끼시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변론을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납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오버하는 면은 있어도 네. 충분히 의뢰인을 위한 변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맞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도 얘기를 사랑이 했지만 맞다. 예,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절을 해줘야 네. 수뢰죄나 이런 데 공동정범에서 김건희 씨가 완전히 풀려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공무원이 김건희 아니니까.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선거에 나올 것도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선거법에 걸릴 것도 없고 뭐 그 수뢰죄에 걸릴 것도 네. 없고. 근데 오직 남편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몰랐다 그러고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정청탁 금지법까지도 풀려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기 정말 이거는 이건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김건희를 아내를 위한 위한. 선택이었다. 아 그래. 저는 그렇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로맨티스트긴 하구나. 아니 근데 저도 네. 그렇게 보여요. 네. 이거는 김건희 씨의 뇌물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네. 내가 몰랐다라고 해야지만 김건희 씨가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돼요. 이거 기껏해봤자 뭐 증여세 포탈 정도나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죄나 이런 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배용 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거부기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과연 몰랐을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뭐 본인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재판부가 그렇게 쉽게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본인은 그런 노력을 아마 한 것 같고 네. 아내를 그쵸. 위한 노력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이배용이든 박성건이든 그러게 금거북이랑 방클리피가 오간 다음에 그 중책을 맡은 거잖아요. 공직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 사적인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진짜 나라를 이렇게 좀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엄을 하고 말이야. 전혀 이해할 수 이거 없어요. 인사권자가 윤석열인데 나는 몰랐어. 이게 자기가 바보가 될지언정 김건희한테 돈 준 건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자 구치소에 지금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는 정말 그냥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진짜구나 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요. 정말. 알겠습니다. 여튼 뭐 부부 동반 기소가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특검에서는 공모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특검 조사 받았군요. 네,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 국민의힘 공천계 의혹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였죠. 출석해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일단 뭐 이 대표는 왜 내가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서는 글쎄 뭐 특검이 뭐 당대표로서 그때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네. 기술적으로 적용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표현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의 상황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윤석열과 내가 공범이라고 엮는 건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이 부르긴 했어도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계속 수사에 가장 협조를 해왔고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무리하게 기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특검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진실을 좀 파헤쳐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네. 처벌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특검이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당한 개입이 공천 개입이 있었고 거기에 당 대표가 같이 뜻을 했다 이제 요거를 의심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거 말 들어줬으면요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란 말 안 나오고요. 이준석 대표 절대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당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쨌든 가장 세게 그걸 반대를 해왔고 또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요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요 공천이나 이런 거에 절대 개입 안 합니다. 예, 그냥 자기 측근이라 할지라도 절대 챙겨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경선 붙어라. 잃어버리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운하게 느낄 정도인데 이 대표 스타일상 그랬을 리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뭐 이제 저는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통화 녹취록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실제로 몇몇 인사들이 실제로 거론이 돼서 공천 관련된 내용이 오갔고 결과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뭐 강원도지사 뭐
생각에 강서구청장, 서초구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게 그런 통화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을 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당선인 신분으로 부적절하게 공천 개입해서 당의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엮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 이거는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공범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에 전혀 동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했다는 거에서 특검에서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녹취록이나 이런 게 다 남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반대하다가 쫓겨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공범으로 엮기는 좀 무리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좀 별개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 많이 별개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이는 아니고 네 그렇게 말이 아니고 그 보면은 우리 장해찬 씨가 자기가 이제 총선 때 공천 취소된 것이 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 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의 어제 이 말로 장해찬 씨가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표현 자체가 모순.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연히 공천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모순. 네. 그래서 한동훈의 기승전 한동훈 쉴드로. 네. 이거 공천 관련된 장해찬 씨에게 네.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장해찬 씨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뭐 부당한 지시라고도 생각도 했고 뭐 일종의 거부도 하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또 그때 좀 질타를 받았잖아요. 당시에 총선 당시에 이런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얘기했으면 모를까. 나중에 그 명태균 녹취록 다 터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때 인천공항에 귀국하면서 사실 그때 이런 압박도 있었고 저런 압박도 있었고 저런 압박 뒤늦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곤란해진 지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대통령이 1년차 대통령에게 맞선다는 게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압박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온몸으로 부딪혔거든요. 심지어 선출된 당대표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앞으로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나섰을 때 과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김건희도 저렇게 막았는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길 기다렸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출된 것은 맞는데 이제 온몸으로 반대를 해서 그걸 막아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결과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윤석열이 원한 사람을 들어준 건 맞잖아요. 공천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천은 아시다시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서 올리는 거고 예. 당대표는 그걸 도장 찍는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반대는 최대한 다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뭐 타당의 인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가 이렇게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었던 건 맞죠. 그리고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저항의 목소리들이 존재했던 건 맞고 그에 대한 탄압들도 존재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한 탄압을 받거나 그랬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국가 전체를 위해서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뭐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양당이 서로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복돋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건 저는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도 안타깝다고 많이 나와서 생각합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디테일하게 구조죠. 얘기해주세요. 권력에 저항하는 소극적이든 그렇죠. 적극적이든 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했다면 저항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예, 그에 대해서 너무 나중에 비난하지 말자. 막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 저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가 통일교 특검이 네.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 이슈에서는 손을 맞잡고 공조를 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만 전해드렸었고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급선회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 필요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인내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야당에서는 회피라고 착각하면서 공격을 하더라. 자,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교 유착 의혹, 로비, 영향사 행사 여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갑자기 예. 변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물타기용 정쟁용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건 통일교 특검은 사실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큰 정교유착 이슈인데 이제 갑자기 통일교랑 키워드랑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민주당 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네네.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아싸 이거 꼭 한번 이제 좋은 아싸. 물타기용 소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금방 합의를 해올 것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어차피 사안의 경중도 다른데 네. 이걸 똑같은 걸로 등치를 시켜줘 버리면 아하. 마치 우리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고 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사실 계속 경계를 하고 이 지금 현재 그 한학자 총재도 조사하고 천정궁도 압수수색하고 열심히 국수본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특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전제했다가 어떻게 보면 특검법 공동 발의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너무 올라와 버려서 시비가 돼 버리니까 네. 이제 더 이상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안 받으면 마치 민주당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것처럼 프레임이 전국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캥기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제 네. 그러면서 그럼 받는 대신에 우리도 다 털고 여야도 다 성역 없이 털자.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네. 돈 받은 사람, 접촉한 사람 전부 다 털어보자.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JTBC 논쟁에 출연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다 포함해서 특검을 하고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한 가지 좀 제가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6.15 그 정상회담이었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6.15 공동선언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을 했던 것과 관련된 특검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그 특검법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추천은 누가 했냐? 변협에서 했어요. 근데 당시 변협이 누구를 추천했냐? 전직 민변회장이고 이후 헌법재판관과 인권위원장을 하신 송두환 변호사를 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두환 특검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간 특검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문제는 지금 여야가 아니 우리 당은 이미 전직 원내대표가 구속돼 있어요. 이미 이 통일교 문제로. 권성동. 예, 권성동 의원이 이미 지금 구속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끊고 가는 걸로 네. 이미 개혁신당과 우리 당이 합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민주당까지 더해서 네. 그냥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검도 한번 성공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저는 이거 관련해서 사실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왜냐면은 사석짜리 정당이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국회 내에서 미미할 수밖에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통일교 특검이 여야 합의로 지금 추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옳은 말을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급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용산에서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용산이요? 예, 저는 갑자기 이재명 왜? 대통령께서 네. 어쨌든 통일교에 대해서 여야 성역 없이 수사해라. 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했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겠다 하니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놓은 개혁신당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냥 제3자 추천해라. 우리 빠질 테니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 그대로 민주당이 좀 받아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다 원하시잖아요. 통일교라는 집단은요. 하루 이틀 된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2년에 만약에 돈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만 줬겠습니까? 그 전에도 줬을 거예요. 그 후에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교 유착, 권교 유착을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네. 통일교 특검 좀 잘 진행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간 적 없죠? 천정궁 뭐 이런데. 네, 가시죠. 네. 나중에 또 혹시
그럼 나오면 안 돼. 저희는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2차 종합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막혀 있는 그 민생 법안이 지금 거의 한 2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 전향적으로 나와서 네. 빨리 합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앞서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합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네. 핵심 중에 하나가 추천권인데 네. 이거를 아예 그 국회는 빼고 아예 제3자 그래서 대법원이랑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하면 거기서 1명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하는 걸로 했고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요. 네. 거기서 하나씩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국민의힘 개혁신당 안에서는 여야 정치인들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의 여야 정치인 의혹 은폐 의혹 관련해서도 이제 이 특검에 넣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런 추천권 수사 대상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은 민주당 거는 안이 나와요? 추천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 그러니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이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존에 명단에 있었던 뭐 나경원 의원, 김규환 예. 전 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당직자들 시도당 쪽을 통해서 거의 한 2억 가까이 금품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 이제 이런 것들 돈 받은 사람들 전부 다 한번 털어보자. 전부 다 터는데. 네. 근데 지금 대법원이랑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내지는 하여튼 법원 행정처 불신도가 꽤 높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천하람 대표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네. 법원 행정처가 2명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네, 대법원이 아니에요. 네, 네, 법원 네. 행정처. 예. 어쨌든 말씀하신 건 여전한 것 네. 같고요. 네. 법원 행정처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불신도가 네. 높으니까. 뭐 예. 법원행정처도 대부분 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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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왜냐면 아마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오전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본인도 발표를 한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속보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오늘 민주당 오전에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 네.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오전 의총에서 중지를 모으기로 했으니까 아마 곧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추천을 하면 예. 거기서 개혁신당이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니까 민주당도 국힘도 양쪽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니 알무는 관련 없는 우리가 좀 나서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도 국힘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아예 빠진 거예요. 예, 저희는 아예 빠진 거고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3자 추천 특검은 그냥 우리 기존 특검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거의 다 했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될 때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뭐 그런 특검이 좀 들어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대법원이나 변협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공정하게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게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이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 굉장히 네.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되겠네요. 예. 네. 민주당이 일을 잘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일교 특검 네.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고요. 네. 다음 뭐 통일교 관련된 뉴스가 좀 있죠. 예, 이건 뭐 일단 전하겠습니다. 네. 그 경찰발로 나온 보도인데, 그러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전재수 전 장관과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총 10차례의 문자 또는 통화를 주고받았다라고는 기록이 나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 전재수 전 장관은 한 10건, 임종성 전 의원은 한 20건 정도 뭐 통화 문자 수발신 기록이 있다. 네. 그걸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일단 전재수 의원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윤영호와 내가 연락했다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락조차 사실이 아니다. 네. 연락은 이건 연락 안 하면 아니, 어떻게 찾아가요? 이게 근데 경찰이 예. 경찰이 지금 발표를 거기가 지금 출처인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은 그냥 통신기록 통신기록 제출해가지고 보면은 나오는 건데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부정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연락을 했지만 별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도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실이 네. 전혀 사실 무근의 보도가 아니라면. 예. 글쎄요, 뭐
10번 이상 연락을 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화 기록 같은 건 사실 어렵지 않게 나올 거 그냥,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럼 예.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또 약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확증 편향일 수도 예, 있지만 예. 전 그래서 사실 전재수 장관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 이게 이렇게 쉽게 밝혀질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언론이 과하게 공세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은 예전에 뭐 시계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됐는데 네. 저는 약간 그게 전재수 장관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에 약간 막내 역할을 했고 마지막 비서관을 했던 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마지막을 순간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던 사람인데 그때 뭐 논두렁 시기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공직을 하면서 고가의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 전재수 의원의 그 국회에서의 평가는 매우 좋아요. 여야를 그렇죠. 가리지 예, 않고 예. 인품도 훌륭하시고 저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괜찮았던 사람, 의정 활동을 잘하는 사람과 또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다르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다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는 특히 법원에서는 굉장히 지양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시계나 현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어쨌든 영장에도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이씨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어차피 특검을 할 테니까 뭐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가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결국 상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든 안에서 한번 해결하려고 마지막 카드를 한번 꺼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고 나니까 지난주였죠. 대법원에서 이제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규 만들게 일단 무작위 배당을 한 다음에 거기서 뽑힌 재판부가 내란 사건 다 거기로 몰아서 전담을 할게. 전담해서 재판하게 할게라고 네. 했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가 낸 수정안으로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입김은 차단은 되는 거 맞아요? 아, 어떤 수정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판사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판사 회의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곳에 내려보내요. 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짜서 어떤 법관을 할지 어떻게 몇 개를 할지 이런 거를 해서 올리면 판사 회의가 인준을 하고 그 인준을 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랑 고법원장이 그 사람들의 보임을 기존에 있던 판사를 이쪽 내란 전담 재판부로 보임시키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추천을 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에서 고등법원장이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기존에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보임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대법원장 입김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 그런 이유로 대법원장 입김이 차단된다. 네. 네. 그냥 컴퓨터 무작위 배당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게 예. 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장이 이렇게 뭐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임의로 배당해서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관련 사건들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무작위 배당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재판부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둡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랜덤으로 돌려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후보를 한 4-5개 놓고 그중에 또 랜덤으로 돌린다. 재판부를 여러 개를 둡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래도 위원은 시비를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건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랜덤 배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 의혹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편이 아닐 거다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네. 계속해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전례가 만들어지면요.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면요. 그때 돼가지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약간만 그 특별재판부를 이 사안에 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란, 외환, 군형법 사건 반란죄에 그렇게 해서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하는 만든 거기 거더라고요. 때문에 제가 이번 보니까 사안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 12월 3일 개엄도 빼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판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되는 걸로 위헌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재판부로 지금 구성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바꿨어요. 저도 이제 그 개정안 보니까 그런 내용이긴 하던데 진짜 그 왜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는 거냐면 그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네. 그러면 진짜 무작위 배당과 비슷한 원칙으로 만약에 적용이 돼서 진짜 무작위 배당 형식으로 해서 재판부가 걸렸는데 그러면 그 판사의 생각에 따라 이건 무조건 이거 구성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네. 신청할 거거든요. 그럼 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냥 법원에서 해버리면 네, 자칫 또 굉장히 그냥 늘어지고. 정지돼요. 네. 정지된다고요. 근데 내가 다- 근데 그 위험성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왜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법원에서 이번에 예규를 만들면서 스스로 이제 위헌성 기존에는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알겠어요. 주는 게 그러니까 그 위헌이라고 예규를 했는데 만든 것도 아니라고 알겠는데, 아니라고 근데 했어요. 판사 한 명의 재량이잖아요. 솔직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시키는 거는 그냥 판사의 재량이잖아요.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신청 들어왔는데 내가 제청하겠다 해버리면 제청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현재 우리 법상 그냥 모든 내란 사건 그냥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다 석방돼요. 그 리스크까지 지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스크를 뭐냐? 왜 지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그 리스크는 네. 이번에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다고 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스스로 이걸 하려고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했다가 네, 자기 하려고 했으니까 네. 법원이 더 이상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안 할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한번 안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이런 중대 사건에 있어서는 아니요, 그건 헌법재판소 그 개정 사항이 개정을 아니죠. 해서 중단되지 않게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더라도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개별 판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지금 다 법안에 넣을 수는 없죠. 네. 내란 제품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많이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 소식도 한번 좀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 처리 앞두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는 문구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과방위 단계에서는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 침해할 수 있다라는 뭐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고 해서 허위 정보랑 허위 조작 정보를 구분을 했어요. 허위 정보하고 허위 조작 정보. 네, 그러니까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한 정보는 고의성을 가지고 조작한 정보는 처벌 대상이고 그렇지 않고 뭐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뭐 나중에 오보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에 고의성이 없었던 거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눴었는데 네. 이게 법사위에 가면서 둘 다 살아난 거예요, 자꾸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위헌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뭐 과거에 미네르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요것도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뭐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 같은 거 할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처벌하는 거 좀 부당해라고 해서 과방위 단계에서는 폐지를 뺐는데 이게 또 법사위에서 다시 또 좀 살아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위헌 소지 논란이 있고 해서 일단은 오늘 처리하는 건 좀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처리합니다. 내일 처리하는데. 그래가지고 최종 제가- 정리 다 된 거예요? 그, 네, 지금 의총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 최고위원이 계시니까 좋네. 그러니까 저 바로바로 소식이 들리는데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 그룹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유엔에 지금 어제 긴급히 이게 지금 내일 처리니까. 근데 이 법은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JTBC도 이거는 반대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진짜 큰일 날 법입니다. 그냥 언론 전체에 재갈이 물려지는 법이고 법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비단 뭐 저기 이쪽 진영에서 싫어하는 뭐 TV조선이나 채널A만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법원에 들어가서 판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상은 JTBC나 MBC에게도 그대로 양날의 검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언론인 전체가 저는 싸워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놀랍도록 좀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률가라도 나서는 거죠, 지금. 지금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유재하 변호사나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분류가 돼도 설주환 변호사는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네, 설주환 변호사 당원은 개혁신당에 아닙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예, 당원은 아닌데 뭐 당직은 있으니 당직인가요? 아니요, 자문이에요. 자문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뭐 조상현 변호사 해가지고 변호사들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급하게 해서 어젯밤에 그 초안을 만들어서 유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보면은 의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있고요. 이 진정서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에 허위 조작 정보와 증오 발언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 지금 법사위에서 수정된 것의 문제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해서 입틀막을 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보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서한을 한국에 보낸 적이 있고 2021년에도 가짜 뉴스 및 조작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 시도에 대해서 아이린 칸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내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제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너무 아쉬운데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에 과거 보면 뭐 대통령 뭐 연설할 때 진짜 그건 물리적인 입틀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 당연히 댓글에서도 야, 니네들이 그런 말할 자격되냐 이렇게 가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게 네. 법이 양날의 법이라니까요. 네.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뭐 TV조선이나 채널A만 그렇게 때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법이. 근데 정말 민주당 의총에서라도 네. 정말 과방위에서 법사위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는 황당한 수준입니다. 이게 채널A나 뭐 TV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친여 성향 유튜브들부터 굉장히 때려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네.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한두 번 음모론 얘기하고 한두 번 잘못된 정보 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도 헌재에서 공익이라는 거에 대한 모호성, 그다음에 허위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를 공익으로 볼 거고 허위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의까지 그걸 집어넣어요. 자, 고의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어떻게 또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모호하게 되면요. 법치주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교사들의 그 막았던 아동학대 처벌, 정서적 학대 조항만큼이나 언론사들을 그냥 박살낼 거라고 봅니다. 이 네. 법은. 박지원 저는 최고위원님. 이 법안이 네. 기존 레거시 미디어 JTBC를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이 법에 저촉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중구 남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뭐 노동신문이 허위 가짜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유튜버들이 노동신문에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받아가지고 퍼뜨리면 이 법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를 판별을 하느냐? 예를 들면 노동신문에서 5.18 관련된 걸 뭐 왜곡을 했다. 예를 들면 다른 거 왜곡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어떤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판결이 나고 언론에 떠서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데 그 나름대로 주의 의무를 다 해가지고 진실 규명을 한 다음에 네. 의혹을 보도한 거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민 반응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 네. 근데 그러면요.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 5.18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동신문 자체에서 왜곡된 정보를 처음부터 줬는데 그걸 인용의 표현으로 인용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넣었을 경우에는 결국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보통신망법으로 그걸 규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절대 넣어서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비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명백하게 노동신문을 법원을 예로 통해서 들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명백하게 법원을 통해서 허위 정보로 판별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네.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일부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이미 난 상황, 확정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제 그렇죠. 그런 의도된 경우는- 의도가 예. 들어간 조작 지금 정보라는 법조항 거죠. 법사위에서
바뀐 법조항은 그렇게 해석되지 네.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그렇게 볼 거고요. 이 법 통과되면 5배 징벌배상이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들은 5배 징벌배상 받으면 성공보수도 5배로 늘겠죠. 퍼센트로 받으니까. 근데 변호사들이 나서서 지금 유엔에 왜 보내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돈 버는 게 싫다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이재명 네. 정부에서는 변호사들 떼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 목적이에요. 이거는 위원 심판 보실 거죠?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이 법안 통과되면 당연히 위원 가야 되는데 그럴 거죠? 저는 근데 예. 당사자인 언론 이거 기자님들이 5배 징벌배상 한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번 당해 보십시오. 진짜. 보도 한번 한 거 가지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정부도 아니고 네.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저희도 허위 조작 정보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누가요? 이준석 대표 관련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무혐의 난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원에서 판결이 무혐의로 났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법안을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보다 힘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고 정말 심각한 위반을 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나 이런 다른 법안으로 해서 얼마든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틀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주 농후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입틀막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여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정도로 뭐 서로 논란이 있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까지 막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연합니다. 네. 뭐 고소고발에 남발되거나 할 소지는 최소화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박상수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법사위 아닌데 네. 이제 내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안은 지도부 안은 그 말씀하신 위헌성 부분은 많이 제거가 네. 됐고요. 단순 착오나 실수나 이런 거에 의한 허위 정보는 거기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위헌성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건 진짜 짧게 그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어떤 걸 보도하게 될 때 스스로 한 번 더 검열을 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기업이 대기업 같은 데서 뭔가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보도하려고 하는데 자칫 이게 사실 확인을 내가 입증을 완전히 못할 경우에는 저기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 같은 거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의 중과실이라는 요건인데 예. 고의는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니까 예.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중과실은 이건 고의랑 거의 가까운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거 그냥 알아보면 충분히 진실을 알 수 있는데 네. 일부러 안 알아보고 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자기 검열이라고 하면 스스로 당연히 언론인으로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네. 그것을 벗어난 수준의 문제점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성 언론 매체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또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동학대 사건에서 97%가 무죄가 나옵니다.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근데 수사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을 자신이 정당하게 지도한 것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자, 기자가요. 기사를 썼는데 이 법에 적용이 돼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합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2, 3년은 싸워야 될 겁니다. 혼자 싸워야 될 겁니다. 주변 기자들이 도와줄 것 같은가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혼자 변호사 구하고 혼자 싸우고 물론 그런 면책 조항들 적용받아서 대법원까지 판결받아서 면책받을 수 있죠. 2, 3년 동안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민주당한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 문제가 많은 거 있어요. 유튜브들도 문제가 많고 가짜 뉴스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잡겠다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게 이제 뭐가 더 크냐의 문제를 아마 서로 가치를 두고 다투시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이제 표현의 자유랑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뭐 유튜버든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이런 데서 막 너무 심하게 왜곡 조작 보도를 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개인의 인격권이 말살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사실 피해가 더 크냐 아니면 이런 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때 나오는 피해가 더 크냐 아마 그 다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임 관련 네.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꿋꿋이 가겠다.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한 명의 적이 무섭다. 고름을 짜내겠다라고 했었는데 고름. 지난 19일에 네. 본인의 정치적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충청에서 당원 교육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변화하겠다라는 말을 무려 14번이나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해원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당 대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입니다. 네. 저 약간 목소리가 조금 흔들린 건가요? 맞나요, 이게? 제가 잘못 들었나?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거는 녹음 상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을 우리 당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뭐 다들 진짜 그게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인재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당의 원로들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고 선거 앞두고 계속 변화하지 않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두고 변화한다는 건지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네. 그 더 강한 쪽으로 김민수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요 우회전이 아니라 유턴이요 유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개업에 대한 책임이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개업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1월 달에 뭐 약간 변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자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내에서는 이 변화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이제 그 진위를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걸로 좀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 지금 징계 위기에 놓여 있는 달라지겠다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2호선 같은 사람 당무위원장 앉히고 도태우 같은 사람 윤리위원장 앉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뭘 달라지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도 박고름 아니야 박고름. 고름 아니 상수. 뭐저 이제 짠해 한종수로 지금 칭해져 이제 있어. 네. 짠해질 위기에 좀 놓여 아유 계신데. 뭐 짠해진다고 짠해집니까 뭐 이렇게 아. 막 뿌리 내리고 있으면. 예. 네. 당에서 좀 변화 기류 같은 게 좀 공기가 좀 느껴져요? 아니면 아직은 없습니까? 아유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확실히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장해찬 씨나 뭐 서정욱 변호사나 그다음에 뭐 신규진 씨나 이런 분들이 그 돌아서려는 사람들한테 계속 뒤에서 이렇게 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가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배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윤. 그다음에 이제 장해찬 씨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협의회 회장 이름으로 낸 게 있거든요. 그걸 페북에 올리면서 권영진 의원의 실체를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 하신 건데 그렇게 권영진 의원을 그렇게 하고 또 뭐 심규진 씨는 김문수 대표가 또 우리 2호회에서 한동훈 대표랑 러브샷 하면서 당의 보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또 뭐 굉장히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게 지금 그분들이 고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인 것 같고 한 분 한 분 뒤에서 그렇게 총을 쏴주시는 게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길을 끊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네, 고맙다. 네, 점점 자기들만 이렇게 남겠죠. 점점 소수로. 한 분 한 분 오고 계세요 지금. 네. 다 돌아서요. 누구보다 빨리 돌아서. 지금 그렇게 뚝이 무너지고 얘기해도 있어요. 뚝이 다 무너지고 돌아서고 그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변화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장동혁 대표는 성결 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살과 고름을 분리를 해야 돼. 자기는 딱 도려낼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걸 도려낸 다음에 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반발이 너무 센 거죠. 반발이 너무 세니까 지금 마음대로 변화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자기가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자기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분절을 시킨 다음에 내가 바꾸는 거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건데 이게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들어요. 그 시나리오면 한동훈 징계는 그대로 가요? 한동훈 징계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상품 자체가 본인의 계획에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종혁 이분 징계 정도로만 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징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김종혁 전 최고는 징계해요 그대로? 네, 이 정도는 하겠죠. 네, 오히려 김종혁 전 최고는 무슨 죄야? 뭐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죄가 있어서 쫓겨났나?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네. 어제 토크 콘서트에
기사가 조금 이렇게 제가 잡히는 게 네. 좀 다른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보다 좀 다른 부분들이 계속 잡혔는데 네.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그 장 대표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그 변화에 대한 용기를 주는 거죠. 이런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를 공격하다니 화내는 게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포인트가 아니라 하지만 사람은 너도 다 실수할 달라질 수 수 있다. 있어. 이게 포인트라고요? 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네. 포인트였습니다. 예. 뭐 신혜원 기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14번 변화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이 뭐 말로는 여기저기서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인선 당 대표면 사실 인선으로 자기 방향성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이런 인선 그대로 놔두고 사실 뭐 말로만 변화를 외친다고 해서 사실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고 박상수 전 대변인님한테 뭐 당직 관련돼서 연락이 간다면 그때는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당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물밑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 이야기도 막 나올 정도니까 우리 당이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배에 지금 안 타려고 그래요. 쓸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아하.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돌려쓰기라도 하는 예, 거예요. 지금 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 아무도 안 타려고 합니다. 아, 장동혁 호에 예, 안 타려고.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님은 당직이 와도 받지 않겠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아니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타려고 그래요. 가능성 없는 얘기로 시간 가능성 끌지 없는 않습니다. 얘기를. 저는 오히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부르려고 할지 모르지. 그래요. 하여튼 그 당원들의 힘이 결국 이제 모아진다면 제 아무리 무슨 뭐 당 대표 어쩌고 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당 대표를 콧뚜레 탁 깨서 당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여론으로 가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정답입니다. 네, 연말 연초에 마땅한 선물이 없으실 때 이 콧뚜레 한번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예전부터 실제 이제 코에다 뚫었죠, 소 코에. 예, 그래서 이제 끌고 다녔는데 소를 잘 달아서 집안 살림과 복을 단단히 지킨다는 의미가 담긴 이런 상징적인 요 콧뚜레입니다. 네, 요 이호선 위원장은 사시면 안 되겠다. 들이받는 소를 돌로 쳐 죽이시는 소를 돌로 네. 소를 돌로 쳐 죽이. 아니 사시면 안 되겠어. 소가 귀한데. 자, 요거는요 강원도 달의 나무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성스러운 오칠까지 더해서 퀄리티가 아주 좋은 그리고 요거를 원하신 문구가 있으면 8글자 안에서 맞춤 각인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박상수 물러나라 뭐 이런 거 이제 각인도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런 대박 기원 콧뚜레 뭐 수능 기원이라든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고요. 2026년 뭐 만사형통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맞춤 각인으로 올 연말과 연초에 의미 있는 선물을 주변 분들께 또 고마운 분들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게 한정 수량으로 18,900원에 예, 이렇게 코 뚫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 나무가 참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좀 이렇게 고급진 나무 느낌 좀 나네요, 그죠? 정성스럽게 오칠을 한 것 같아요. 네. 다 수제로 한 거고요. 이제 뭐 땡팡에서 파는 또 그런 일반 좀 저렴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퀄리티가. 네. 그리고 요새 연말이고 해가지고 이게 워낙 인기라서 배송이 엄청 오래 걸리고 물량이 없대요. 근데 저희는 오늘 주문하시면 다 바로 내일 받아보실 수 있게 네. 물량을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건 또 새해 시작할 때 딱 달아야 되잖아요. 네. 네. 요거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대나무 행주도 추가로 사은품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대나무 행주. 그 대나무에 그 섬유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로 이제 행주를 이렇게. 저는 그게 더 탐나는데요. 아 그래요? 설거지를 많이 하시나요? 맨날 집에 설거지 하시니까. 그렇죠. 네, 콧뚜레 복을 가져올 콧뚜레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싶고 선물용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너무 편안한 선물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좀 의미도 있고. 뭐 좋은 의미로. 네. 그리고 가격 추정하기가 어려운 선물이 좋거든요. 딱 받았을 때 이거 3만 원짜리네. 딱 이거 비싸 보여요. 금인가 이러면서. 네, 그거는 금은 아니에요. 스탱이야 스탱.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한번 선물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연말 잘 정리하고 계시죠? 네, 내일 시상식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JTBC에서 네. 네네네. 좋은 상 받으시길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시상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뵙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마지막으로. 월요일이 아마 올해 마지막 월요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참석이 좀 불명합니다. 어디요? 12월 29일이 그 저기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일주기여서 아. 현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